자, 오늘 주제는 와신상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와신상담의 주인공들, 그리고 그 라이벌이었던 부차하고 합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의 기다림과 또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활약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신 상담입니다. 와자는 눕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신자는 장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작 더미 위에 눕고라는 거죠. 얼마나 딱딱하고 베겠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원한이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잘 때 편안한 침대나 매트에서 자질 않고 장작 더미 위에서 잤다, 그런 이야기고, 상담은 담자는 쓸개죠, 그죠? 곰 쓸개를 맛을 본다. 얼마나 쓰겠어요. 네 옛날에 그 치욕을 잊었느냐? 아니요, 안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곰 쓸개를 한번 혓바닥으로 핥고 쓴 쓸개를 그렇게.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서 극한 고통을 참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유명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와신상담과 5월쟁패, 5월동주의 스토리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준 고고학 발굴이 있었어요. 이 발굴 때문에 깜짝 놀랄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이게 월왕 구천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구천검입니다. 실물이 발굴이 됐어요. 청동검인데 저렇게 보석이 박혀 있고요, 그죠? 지금 만호, 이런 이제 한자로는 만호라고 합니다. 만호 같은 보석, 사파이어 같은 게 이제 손잡이 쪽에 보석이 박혀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천검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요즘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물로는 이런 무기 종류로는 제일 국보급에 해당되는, 국보 제1호에 해당되는 유물입니다. 왜 그러냐? 저 청동 양쪽 날에 니켈 크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학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쪽 날이, 지금도 날이 살아있어요. 저렇게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날 모두에 니켈 크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검이냐? 기원전 6세기 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이상 전의 검입니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2500여 년 전에 이미 합금 기술, 그것도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 기술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기술이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병마용갱 청동검에서도 니켈크롬 합금 처리가 된 청동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니켈크롬 합금 처리 기술이 나온 거는 이거보다 한 2000년이 넘어 지나서 16세기쯤 가야지 겨우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나라에서도 니켈크롬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 청동검이 춘추 전국시대 때 검이 많이 나옵니다. 요게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니켈크롬 합금 처리가 된 것이고, 저기 보면은 구천의 라이벌이었던 부차의 창도, 긴 창입니다. 저게 검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자루를 꼽아가지고 길게 찌르는 그런 부차모라고 하고요. 오른쪽이 구천검입니다. 그래서 부차하고 구천의 무기가 다 실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 2500년 넘는 유물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됐고, 왼쪽 위에 있는 게 병마용갱에서 이제 출토되는 동검 상황입니다. 저 동검에도 니켈크롬 합금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퇴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인간들이 이 편리성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들 이런 것들을 막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환경 문제를 초래하지만은 실제로 썩지 않는 용기를 만들어낸 건 중국에서 이미 2500년 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칠기입니다. 오칠을 한 그릇. 지금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술잔부터 시작해가지고 술그릇, 밥그릇 다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5월 춘추 또는 와신상담 스토리는 이런 고고학 발굴 때문에 더욱더 더 현장감을 더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함녀라든지 오자서라든지 지난번에 오자서 잠깐 말씀드릴 때 그 부차가 내린 거물을 가지고 스스로 목을 그어서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부차가 처음에 월나라하고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빼앗은 월나라 검일 것이다. 월나라는 원래 명검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검을 잘 만드는 장인하면은 간장과 마기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드는 검은 전세의 보물로 취급할 만큼 대단히 보검을 잘 만들었고 그게 구천검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나라가 월나라와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월나라로부터 전리품으로 획득한 월나라의 검을 오자스한테 주면서 자기를 강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월나라의 문종이라고 하는 이 참모도 또 자결을 하거든요. 그 자결할 때 사용했던 거 역시 검입니다. 구천 검으로 자결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나라는 함녀, 부차 그리고 초나라에서 망명해온 오자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오자서가 오나라로 망명을 함으로써 5월 정피에 본격적인 막이 올라갑니다. 오자서가 가지고 있는 식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군사적인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나라가 강한 나라로 변모시키는 데 있어서 오자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여기에 또 한 사람 보시면 알겠지만 손무가 있죠. 그죠? 손자병법의 손무입니다. 오나라로 와가지고 오나라 군대를 막강하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간신 백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비는 누구냐? 오자서하고 같은 초나라 출신이고 오자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병상련이라고 형련이라고 오자서가 같은 나라 출신이고 하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좀 동정해가지고 부차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벼슬을 사는데 결국은 이 백비의 배신 때문에 오자서가 자결을 하게 되고 오나라가 망하게 되는 또 그런 간신으로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월나라는 함녀하고 같은 세대, 아버지 세대 윤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윤상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전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구천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부차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5월쟁패의 두 주인공들입니다. 임금으로는 부차하고 구천이 두 주인공들이고, 참모로는 오자서 손모하고 이쪽에는 법료하고 문종이 참모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여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서씨입니다. 중국 4대 미인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먹은 서씨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4대 미녀를 구별법을 알고 계시면은 좀 역사가 있거나 그다음에 문화적인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이게 4대 미인도가 꼭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지만은 중국성 영광에 중국성 옛날에 그 뒤에 4대 미인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중국분 이제 다 팔고 다 그만두고 대만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양반 운영할 때 4대 미인도가 있었어요. 자, 서씨는 별명이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별명이 뭐죠? 얘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미녀들을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럼 미남도 안 했겠네요? 예. 4대 미인의 별명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서씨는 서쪽 마을의 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녀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할 때 그 서자예요. 동쪽 마을에 살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가 있었어요. 동시가 있었어요. 근데 동시는 추녀였어요. 못생겼습니다. 근데 뭐든지 서씨를 따라해. 심지어 인상 찌그리기까지 서씨가 이렇게 쏘가리를 해가지고 위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상을 찌그리고 다녀. 근데 그 찡그리는 인상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제 야사에 따르면은.
근데 이 동시가 맨날 그것까지 따라하는 거야. 못생긴 여자가. 거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빈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빈축. 빈축 산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빈축은 찡그린다라는 뜻이에요. 동시가 찡그린다라는 뜻이야. 그게 나중에 이제 누구누구로 하여금 인상 찡그리게 만드는 것. 이걸 빈축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자 쓰시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시 빈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서시가 얼마나 이뻤냐 그러면 서시를 구별하는 방법은 서시는 항상 빨랫감을 들고 다닙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서시입니다. 보면 여기 바구니에 빨래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완사천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나가가지고 빨래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물에 비친 서시 얼굴을 보고는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다 말고 다 밑바닥으로 꼬르륵 깔아앉았다는 거야. 넋이 나가서. 그래서 서시의 별명은 침어입니다. 침어. 물고기도 가라앉힌다. 네, 침어. 나주에 가면 완사천이 있습니다. 나주에 완사천이 있습니다. 그 완사천이 바로 서시가 빨래하러 다니던 완사천이에요. 그 이름이 그대로 간 겁니다. 거기가 태조 왕건이 나주 방문했을 때 옷이 만났던 장소, 거기다. 두 번째, 왕소군입니다. 왕소군. 왕소군은 털옷을 입고 있어요. 왜? 왕소군은 흉노 선우에게, 흉노 우둔버리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북방으로 가잖아. 그래서 추운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털옷을 입고 있고 되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 왕소군은 대단히 품위 있고 외모도 뛰어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여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에 들어와 가지고 왕의 후궁이 됐는데 왕 얼굴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왕들이 후궁이 적어도 수십 명, 많으면 중국 기록에 따르면 2만 명까지 두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궁녀를, 후궁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하룻밤씩 같이 자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죠? 후궁들끼리. 옛날에 황제들이 오늘 저녁은 누구한테 가서 자냐, 이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직 사령이, 그러니까 내시가, 당직 쓰고 있는 내시가 이 장기알 같은 걸 이만한 판에다가 들고 옵니다. 그러면 장기알을 뒤집으면은 뭐 장희빈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후궁들 이름이. 그리고 장기알을 뒤집어 놔야 되겠죠. 가서 아무거나 고르는 거지. 그런데 이 내시들한테 후궁들이 와이로를 써서 그저 뇌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빨간 점을 하나 찍게 한다든지 표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그걸 보고 눈치를 채고 이제 뒤집어서 그 후궁한테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중국 같은 경우는 후궁들의 얼굴들을 다 그립니다. 화공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넘기지. 엔트리 넘버 원. 그러니까 후궁들이 화공한테 뇌물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뽀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뇌물을 줘야 되잖아. 근데 왕성군은 뭐 자기 자존심도 워낙 강한 여자고 해서 뇌물을 안 줘. 그러니까 이 화공들이 왕성군 뭐 곰보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은 못생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이때 한나라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대외 파트너는 경쟁 상대이자 또는 전쟁 상대가 흉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흉노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그러면 진시황이 흉노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장성을 쌓아요. 그리고 한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한국주 유방이라는 사람은 흉노하고 백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가 다 얼어 죽을 뻔합니다. 포위를 당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아. 그래서 죽으면서 흉노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유언까지 남기고 죽습니다. 유방은. 그래서 그 이후로 한나라가 취한 대흉노 정책의 기본은 화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그죠? 화친 정책이요. 화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흉노에게 조건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국경에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관시라고 합니다. 관문에다가 이제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장, 그러니까 상설 시장이야. 공공시장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양식 같은 것을 이렇게 팔게 하고 흉노에서 많이 나는 가죽들이나 짐승들을 가져와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북방민족들이 끊임없이 중국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개 북방민족과의 국경선을 특히 장성이 이렇게 내려가는 선들을 쭉 보게 되면 이게 등우선에 해결돼요. 그러니까 농사가 가능한 쪽에 안쪽으로 전부 다 장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위쪽은 밀이나 쌀이나 어떤 농사도 곡식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성을 자꾸 쳐들어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곡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노 지배 계층들의 이제 사치품들, 생활 필수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국에 대한 동경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겁니다. 흉노 선우에게. 결혼이죠. 그죠? 근데 공주가 갈라 그러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후궁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공주처럼 속여가지고 흉노 사신이 오면은 딸려 보내는 겁니다. 공주라고 하고. 그 이제 흉노 선우, 그 흉노의 우두머리를 선우라고 합니다. 흉노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야 될 후궁을 선발할 때가 됐어. 누굴 선발해? 전부 다 왕소군을 제요. 이거 왕따였거든. 그 왕소군은 뭐, 아이고, 내가 여기서 황제 얼굴도 못 볼 바에는 차라리 흉노 선우한테 가서 시집 가서 내가 잘 사는 게 낫지 뭐. 이러고 기꺼이. 그 가기 전에 황제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황제한테 인사를 드리러 이쁘게 단장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황제가 보니까 세상에 내 후궁 중에 이렇게 이쁜 후궁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는 화궁을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왕소군이 흉노로 갑니다. 흉노로 가는 북방으로 쭉 저렇게 추운 북방으로 가는데 날아가던 기러기가 왕소군의 얼굴을 보고는 날개젓기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낙안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치머 나간.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입니다. 동탁하고 여포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계이자 미인계를, 왕륜이라는 사람이 미인계를 썼죠. 그죠? 자기 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사하고 정사는 조금 다릅니다. 뭐 양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삼국지는 이제 수양녀로 나오고 정사에서는 시녀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동탁하고 여포를 갈라놓는 데 성공을 하죠. 초선이가. 초선이 한번 나타나면 자, 초선 그림들은 항상 달이 나와야 돼요. 저기 달이 보이죠. 그죠? 초선이가 나오면은 하늘에 떠있던 달도 부끄러워가지고 구름 속으로 쏙 숨었답니다. 초선이 너무 이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래서 패월이라고 합니다. 달도 가린다 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꽃이 저렇게 꼭 나와야 됩니다. 다 꽃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귀비가 한번 나타나면 활짝 펴있던 꽃들도 다 양귀비 미모의 부끄러움을 타서 다 꽃잎을 다 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귀비의 별명은 수화라고 합니다. 꽃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머나간 패월수화 이렇게 4대 미인의 별명이 붙어 있고 5월 춘추 와신상담에 나오는 서시는 물고기도 가라앉힌다 해서 침어라고 합니다. 자, 와신상담 이제 역사적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나라하고 오나라는 사실은 이 당시에는 중국 역사로 놓고 보면은 동남방의 변방이었습니다. 중원 국가들하고 종족도 좀 다른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문화도 좀 다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남방 같은 경우에는 초나라 장왕 때 와가지고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초나라 문화가 중원 문화하고 기원전 한 6세기 무렵부터 섞이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오나라하고 월나라도 같이 중원 문화에 서서히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월 정패가
와신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쟁패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쟁패에 개입된 나라들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남방의 초나라도 개입하게 되고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제나라, 오나라 바로 위에 있는 산동반도에 있는 제나라, 그 다음에 저 서북방의 강력한 나라였던 진나라, 이런 여러 나라가 이 안에 다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를 대단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 기간이 약 50년간에 걸친 5월 쟁패, 5월 동주 기간입니다. 월나라 윤상 때 와가지고 월나라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상이 오나라와의 취리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윤상이 죽고 월나라는 이제 구천이 즉위를 합니다. 취리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오나라가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월나라 군대가 이 죄인들을, 사형수들을 제일 앞줄에 세워가지고 오나라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 사형수들이 전부 다 칼로 자기 목을 전부 다 걷는 형태로, 자살을 해버린 형태로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나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월나라에게 대패합니다. 그 당시에 오나라의 왕은 함녀입니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 파상풍으로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함녀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부차가 즉위합니다. 이 함녀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오자서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공자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자객을 시켜가지고 오나라 왕 료를 암살하고 임금이 된 주인공이 바로 함녀잖아요. 그래서 오자서는 함녀를, 공자광을 함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고, 그래서 오나라 내에서 오자서의 비중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 부차가, 젊은 부차가 즉위하면서 오자서하고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제 오자서하고 부차의 갈등은요, 제가 기업인들하고 강의할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경영인들하고 2세대의 경영인들과의 갈등 문제가 딱 여기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함녀하고 오자서 같은 경우는 거의 목숨을 같이 내놓고 거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1세대 경영인들이야. 근데 경영주가, 함녀가 먼저 죽어버리고 그 경영주를 서포팅했던 1등 공신인 오자서는 살아있어요. 같이 퇴진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차하고 오자서하고 세대차가 나는 거야. 그리고 오자서는 함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격적인 모독까지 갈 만큼 오자서는 꺼리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임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함녀를. 그러니까, 그리고 함녀도 기꺼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부차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사사건건, 오자서가 더더군다나 또 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일 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왕이고, 당신은 신한데, 허구한 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이게 꼰대처럼 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세대차가 나오고 갈등이 깊어져. 이 사이로 아까 말씀드린 백비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몇십 년 전에, 월나라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입니다. 이게 배 모양으로 생겼어요. 무덤입니다. 인산대묘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무덤이 구천의 아버지인 윤상의 무덤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고고학 발굴이 있었습니다. 부차가 처음에는 월나라를 공격했다가 실패합니다. 오자서가 공격하지 말라, 손무도 말리고 오자서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해요. 그래서 부차가 그 쓰라린 경험을 안고 오자서와 그다음에 손무 이야기를 잘 듣고 월나라를 원래 이제 오나라가 워낙 전력이 셌던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가지고 구천을 대패시킵니다. 이 마찬가지로 구천도 법녀와 문종의 충고를 듣지 않고 오나라하고 정면 대결을 했다가 아주 크게 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차가 월나라를 완전 압도하면서 젊은 나이에 총화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구천이 이제 와신 상담하는 겁니다. 원래 와신 상담은 상하천 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와신과 상담이 따로 나오는데 나중에 18사략이라고 하는 책에 가면은 두 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차는 와신이고 구천은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올라라 구천이 와신 상담했던 걸로 이제 나옵니다. 왜 그러냐? 구천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합니다. 그때 문종이 오나라로 가가지고 오나라에 있는 대신들, 특히 백비를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 조건으로 3년 동안 구천이 직접 오나라로 와가지고 부차를 시중 드는 걸로 조건을. 이게 이제 진짜 와신 상담이죠. 그죠? 예. 여기 함려묘로 추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속에 관이 있는 걸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주에 가면 있습니다. 자, 구천의 굴욕 3년과 오자서가 나오죠. 이 당시에 올나라가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살려주셔라고 얘기했을 때 오자서가 절대로 반대합니다. 올나라는 오나라의 뱃속에 들어있는 질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살려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가 백비의 알랑거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 그리고 문종의 올나라로부터 가져온 온갖 진귀한 보물들과 미인들,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들이고 조건으로 3년 동안 와서 모셔라. 이걸로 이제 두 나라가 타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오자선은 이렇게 반대합니다. 오나라하고 올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다. 불구지 대천이죠. 그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다. 그러니까 후한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 중원과 달리 올나라는 지리적으로 보아서 바로 차지해서 몸집을 불려야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나라는 북쪽에 있고 올나라는 남쪽에 있습니다. 오나라가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항상 후방이 문제다. 올나라가 문제라는 얘기죠.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빨리 차지해가지고 몸집을 다 불려놔야만이 중원 진출이나 패권국으로서의 부상이 가능하다라는 것.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복수를 맹세한 원수 아니냐. 네 아버지가 죽었지 않냐 전투에서. 이런 것. 네 번째, 구천을 얕보지 마라. 구천이 보통 사람 아니다. 다섯 번째, 구천이 거느리고 있는 법녀라든지 문정과 같은 인재들을 잘 봐라. 이 사람들도 역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5가지 이유를 내걸면서 항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근데 결국 구천은 오자서의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손무가 은퇴합니다. 이게 이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와해가 되는 여러 가지 시그널 가운데, 신호 가운데 하나가 리더가 좋은 인재의 충고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인재가 그 조직을 떠나버리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되게 조직이 와해되는 상징적인 표지 가운데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자서가 사사건건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잔소리를 해대니까 부차 입장에서는 점점 오자서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틈으로 백비가 끼어듭니다. 오자서가 절대로 올나라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비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부차하고 오자서의 간격을, 갈등과 모순을 캐치를 했기 때문에 부차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오자서의 논리에 반대되는 논리를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부차가 그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오자서의 권위를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렇게 따지면 중원에 있는 여러 나라들, 큰 나라, 작은 나라, 힘센 나라, 힘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힘센 나라가 힘 작은 나라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있지 않냐? 우리가 꼭 월나라를 멸망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어딨냐? 라는 거죠. 중원에 있는 국가들은 공존하고 있다. 라고 하는 논리. 그 다음, 원한과 복수는 평화공존의 걸림돌이다. 언제까지 맨날 왼수하고 살 거냐?
이참에 화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죠. 그죠? 이런 논리는 지금도 우리 사회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아주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왼수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서 갓파더라고 하는 영화 있죠. 대부 1편에 보면은 말론 브란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들에게, 알파치노에게. 화해를 권하는 자가 나쁜 놈이다. 배신자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 와자서가 아니고 오자서입니다. 오자서는 오나라 군대를 끌고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인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에다 채찍질을 가했지 않습니까? 초나라까지 가가지고 결국 초나라를 멸망은 안 시켜요. 물론 진나라의 구원병이 오긴 왔습니다만은 초나라 수도인 영이라고 하는 곳을 완전히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너는 왜 초나라 멸망 안 시켰냐? 이런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자기 명성 때문에 군주인 부차를 각박한 사람으로 너 내몰면 어떡하냐. 이렇게 잔인하게 꼭 월나라를 없애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임금을 어떻게 보겠냐. 각박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겠냐. 그럼 너는 월나라 멸망시켰으니까 1등 공신으로 네 명성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다진한 일이니까 지금 봐서는 백비 이야기를 듣겠냐 싶겠지만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합니다. 네, 통합니다. 아시다시피 항우하고 유방이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자리를 가졌을 때 항우는 유방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유방을 못 죽이거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약점입니다. 특히 상대편이 완전히 나한테 무릎을 꿇고 들어오고 싹싹 빌고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 그죠? 정말 독한 사람 아니면은 봐주지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런 논리까지 뒷받침이 되면은 굳이 뭐 지금 뭐 없애지 않아도 내가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이제 월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차가 받아들이지 않자 오자서가 탄식을 합니다. 오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20년 이내에 멸망할 걸로 예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야사 기록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맞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년 뒤에 망하거든요. 이건 결과를 가지고 예견을 맞춘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구천은 철저하게 재기를 위해서 도광양회합니다. 자기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자기 실력을 이제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실패한 거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던 이 교훈을 제대로 자기 가슴 속에다 새기느냐. 이게 이제 와신상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와신상담으로 실천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측근의 격려와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문종하고 범녀가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용기를 주고 역할 분담을 합니다. 문종은 국내에 남아가지고 백성들을 추스리게 하고 범녀는 구천을 따라서 3년 동안 부차를 모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견디죠. 그리고는 백비를 집중 공략을 합니다. 오나라를 보니까 부차하고 오자서는 이게 갈등이 있구나. 근데 이게 틈은 백비다. 그래서 해마다 틈만 나면은 백비 집으로 물량 공세, 그다음에 미녀 공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백비를 완전히 월나라 쪽으로 편으로 만들어 끌어들여 버립니다. 문제는 이제 오자서죠. 자, 이제 왕은 부차는 백비한테 넘어갔죠. 자기 말은 씨가 안 맥히지. 이제 이게 오자서가 또 한 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난감하죠. 그죠? 이 얘기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3년을 부차를 모신 끝에 구천이 부차를 감동을 시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부차가 병이 나가지고 누워있을 때 부차의 똥까지 맛을 봅니다. 구천이. 그래서 그 똥을 맛을 보고는 똥 맛을 보니
곤답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부까지 해가면서 부차를 감동을 시켜서 3년 만에 돌려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욕부중이라고 합니다. 치욕을 견디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와신상담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구천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오나라에 대한 전략 8조항을 확립을 합니다. 참모들과 상의한 끝에 첫 번째, 반호동맹을 이제 월나라 혼자 힘으로는 오나라를 상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월나라하고 경쟁 관계에 있거나 또는 월나라의 발전과 급부상을 견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북쪽에 있는 제나라입니다. 오나라 바로 북쪽이 산동반도거든요. 강소성이고 산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제나라하고 연결합니다. 그리고는 저 중원에 있는 진나라하고 중원 북방에 있는 진나라하고 남방에 있는 초나라를 연결해서 반호동맹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비를 상대로 해서 금전 외교에 들어갑니다. 그와 관련돼서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비지조 사후 미식이요 심천지요 사후 방이다. 높이 나는 새는 아름다운 먹잇감 때문에, 맛있는 먹잇감 때문에 죽고, 깊은 샘물에 사는 물고기는 만난 미끼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짐승도 마찬가지지 인간도 결국은 돈, 여자,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이 풍족해지고 하면은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나라에 토목공사 전문가를 보내고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국력을 소모시킵니다. 큰 높은 고소대 같은 엄청난 건물을 짓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나라의 이제 자원이 고갈이 되겠죠. 이런 전략 전술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부저 추신이라고 합니다. 솥에서 물이 끓고 있는데 그 끓는 물을 끓지 않게 만들려면은 솥에다가 찬물을 계속 부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장작을 꺼내는 겁니다. 추신은 장작을 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부저 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나라의 국력을 갉아먹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택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씨를 부차에게 보내가지고 부차를 사치 방탕한 생활로 끌어들입니다. 미인계도 동원이 됐죠. 기술자 파견, 토목수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자회장성이라고 합니다. 장성을 자기 스스로 허물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부꾼들을 보냅니다. 말 잘하는 아부꾼들을 보내가지고 백비하고 더불어서 부차를 열심히 갉아먹습니다. 그걸 당위포탄이라고 합니다. 당위포탄. 포탄 겉에 발려있는 사탕. 그죠? 우리 당위정이란 말은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약 먹을 때 약이 너무 쓰니까 약 겉에다가 그죠? 달콤한 거 발라가지고 그겁니다. 그죠? 당의 포탄이라고 하고, 이제 내부를 갈라놓는 방광계도 이제 같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국내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죠? 부중치원, 무거운 중책을 짊어지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천과해. 만천과해는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든다라는, 귀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전부 다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20년입니다. 장장. 이게 그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중국의 은원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중국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하나,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자 복수 10년 뒤라도 늦지 않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 나온 속담들이거든요. 20년, 와, 대단한 겁니다. 그죠? 자, 부차는 반면에, 월나라가 자기한테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항복했죠. 그 다음에 군사력 대단히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중원에 대한 야욕이 부풀어가지고 중원에 있는 나라들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 자대감이 이제 커져갑니다. 자대감은 스스로를 크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과대망상증입니다. 거기에 생활이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생활하죠. 미인들 맨날 끼고 술이나 마시고 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대망상을 꾸게 됩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비를 비롯한 아부꾼들이 붙어가지고 대왕께서는 천하를 경영하실 그런 그릇입니다 하고 계속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주에 대한 꿈을 꾸죠. 이런 부분들은 월나라를 무시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정략적 평화관계까지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무시합니다. 월나라를 아예 동맹관계를 맺어서 군사적으로나 충분히 월나라를 통제할 수 있을 때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다.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백비의 농간, 그죠? 오자서와의 대립. 이런 상황에서 오자서가 아주 결정적인 실착을 하나 합니다. 패착을 하나 둡니다. 오자서는 오나라가 멸망할 걸로 예견을 합니다. 그 예견은 거의 맞아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들을 오나라에 살게 하지 않고 제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 제나라에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포시 집안에다가 제나라에 이제 유명한 집안 가운데 하나는 포수가 집안, 포시 집안이 유명합니다. 명문가예요. 그 포시 집에다가 아들을 맡겨버려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백비라는 놈이 오자서를 감시하기에 사람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부착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패착이죠. 두 번째는 오자서가 합려하고 그 아들 부차하고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속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세대차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자서의 실착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월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8가지 계책이 다 주요함으로써 부차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계속 잔소리해야 되는 오자서에게 아들을 제나라로 보낸 것을 반역으로 몰아서 오자서에게 검을 내려서 자결하게 만들죠. 결목 현문은 생각나시죠? 그죠? 내 두 누나를 파내서 오나라 고소성 성문에다가 걸어라. 내가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고 죽습니다. 그게 결목 현문입니다. 이건 오자서 무덤입니다. 소주에 남아있는. 근데 여기에 재미난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이 오월쟁피에 개입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 오월쟁패가 거의 국제적인 국제 간의 외교 문제, 그 다음에 국제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제나라하고 노나라는 붙어 있어요. 산동성에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동북쪽은 제나라, 남서쪽은 노나라 이렇습니다. 태산을 경계로 해서. 근데 제나라가 강력하거든요.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공자님이 자기 조국인 노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제자들이 제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손을 듭니다. 공자가 다 물리치고 자공이 나서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해서 자공을 이 문제를 푸는 해결사로 보냅니다. 자공은 잘 아시다시피 공자님 제자 가운데서도 유일한 대상인입니다. 전 세계를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상인이었거든요. 심지어 월왕 구청 같은 경우는 자공이 월나라를 방문했을 때 자기가 직접 마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자공을 모시고 올 만큼 대단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스승 입장에서는 자공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나라에 가가지고 제나라 왕을 설득을 합니다. 노나라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오나라, 노나라를 공격하다가 오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하냐. 노나라는 힘 하나도 없는 나라다. 근데 노나라 공격하다가
오나라 공격받으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오나라를 먼저 공격해놔야 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나라로 가가지고는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참에 노나라를 좀 도와주셔서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고 한번 미세를 떨쳐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또 이제 설득을 하고요. 월나라가 가가지고는 고참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오나라를 공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 서북 쪽에 있는 진나라가 가가지고는 이 여파가 나중에 진나라에도 미칠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오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해서 첫 번째 승리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제나라를 공격하다가 대패합니다. 그 틈에 올나라가 오나라를 습격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로부터 4년 뒤인 기원전 473년 오나라가 월나라한테 멸망합니다. 여기 자공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자공이 한 번 나서니까 노나라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난제 제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파오 오나라를 깨버리고 강진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폐월했다. 월나라를 폐주로 만들었다. 그죠? 이 외교관 하나가 무려 5나라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변동 상황이 일어나게 만든 아주 대단한 인물이 자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월쟁패 와중에 자공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상병벌모다. 가장 뛰어난 용병술은 상대편의 계책을 깨버리는 거다. 두 번째는 그 외교를 깨는 거다. 세 번째는 그 군대를 깨는 것이고 가장 하책이 성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을 공략할 때는 부득이할 때 하라 라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오나라가 망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부차가 중원계까지 진출해가지고 폐주가 될 야망으로 하남성 황지라고 하는, 여기 이제 황지 회맹지입니다. 여기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황지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맹주로 추대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 구천이 오나라 수도를 급습을 합니다. 이게 잘난 척하러 나간 사이에 태자도 죽고 부차가 급히 귀국해가지고 1차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평화관계를 맺습니다. 왜? 월나라도 아직까지 오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만한 전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월나라는 야금야금 오나라를 박살을 냅니다. 기원전 478년, 476년, 475년 세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오나라를 공략을 했고 마침내 기원전 473년 오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나라가 월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했던 그 교훈을 월나라는 고스란히 받아들이죠. 그 대신 한꺼번에 없애버릴 역량이 되지를 못하니까 야금야금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차하고 오자도 사이도 이간질 시키고, 그죠? 여러 가지 8가지 대책에 의해 가지고 오나라를 야금야금 흔든 끝에 기원전 473년 오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부차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저겁니다. 무면목입니다. 면목 없다. 누구한테요? 오자서한테 면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얼굴을 가려라. 그래서 얼굴을 가린 채 오자서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지하에 가서도 오자서 얼굴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내 얼굴을 천으로 씌워라. 그리고는 자살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월나라의 문종이라고 하는 참모는 부차의 실책을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월정패가 대단히 그 조직,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참모, 인재 이런 문제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들이 이미 그 시대에 이미 자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2500년 동안 내내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자서 등 충신을 죽였다. 즉 인재를 두지 못하고 가까이 두지 못하고 인재를 없애버린 것. 두 번째, 간신을 가까이 했다. 당연히 위에 거하고 1번하고 2번은 맞물릴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제 나라하고 진나라에 대해서 무리한 공격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패주가 되려고 무리하게 무력을 썼다. 네 번째, 월나라를 아무 일도 없이 맨날 괴롭혔다. 라는 거 하나. 그리고는 월나라를 살려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5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5월쟁패의 여운입니다. 범년은 오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구천을 떠나서 은퇴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퇴하면서 문정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같이 은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토사구팽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토사구팽이 가장 오래된 오리지널이 바로 범년이 돼서 나온 겁니다. 야근 토끼가 잡히면은, 그죠? 사냥개는 삶아 먹는 것이고, 나는 새를 다 잡으면은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쏘았던 활은 백장 속에다가 감춰두는 법이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그 모시는, 쉽게 얘기해서 그 참모는 죽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하면서 문종에게 같이 은퇴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문종은 구천의 속성을 범녀만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종은 아예 월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백이 오래전부터 윤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천까지 모셨고, 범녀는 문종이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국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문종이 스카웃을 했어요. 그 사이에 스카웃 당해서 월나라 구천을 돕기 전까지 범녀는 천하를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문종보다는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구천은 힘든 일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부귀영화는 같이 못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떠나자. 문종이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다가 결국은 구천에 의해 가지고 자살을 강요받습니다. 그때 구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종에게. 문종의 스승이 계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략가가 있습니다. 상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계연 7책이라고 하는 7개 책략이 있어요. 그래서 월나라가 오나라를 상대해 가지고 제기하고 월나라를 없앨 수 있는 7가지 계책을 계연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구천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네가 제시했던 7가지 계연 7책 가운데 나는 3가지만 쓰고도 오나라를 멸망시켰어. 나머지 4개는 네 어디다 쓰려고 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4가지 가운데 나를 혹시 어떻게 해볼 그런 계책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니네 스승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또 검을 내려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서시설화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러면 서시가 어떻게 됐을까? 오나라가 망한 다음에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근데 월나라에서 내려오는 민간 전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설은 부차를 죽이고 부차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가서 서시를 구해내서 범녀가 데리고 떠났다. 저 그림이에요, 저게. 서시하고 범녀가 떠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옛날 사람들도 할리우드 영화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건요. 토사구팽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범녀가 정말 나이스 가이입니다. 참 멋있는 남자예요. 최고 절정기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은퇴한 것도 멋지지만 은퇴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범녀란 이름을 버리고 이름을 2번 바꿉니다. 첫 번째 이름이 치이자피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으로 바꿉니다. 치이자피는 무슨 뜻이냐면 말가죽이라는 뜻입니다. 하고 많은 좋은 이름 가운데 해피는 왜 말가죽이냐? 지난번 오자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오자서가 저주를 퍼붓고 죽자 오나라 왕 부차가 화가 나가지고 오자서를 묻어주지 않고 말가죽에 시신을 싸가지고 전단강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근데 라이벌이었던 범녀가 떠나면서 오자서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오자서가 나하고는 왼수지간이었고 라이벌이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는 사내였어.
거기에 대한 레퀴엠이죠. 그죠? 장송곡입니다. 정말 멋있는 남자들이에요. 그죠? 이 5월 정패는 많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첫 번째가 오저서의 죽음과 그에 관계에 대해서 남겨둔 전설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오저서가 죽기 전에 자기 측근들에게 아무래도 오나라가 월나라 때 망할 것 같다. 근데 그 무렵쯤 되면은 식량이 바닥 나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오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상문이라고 하는, 상문성이라고 하는 이제 상성문이라고 하는 문 밑을 파봐라. 그럼 거기 뭐가 있을 거다.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오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오자서 죽고 난 다음에요. 오자서의 측근들이 옛날에 오자서가 했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벼락 밑을 막 파봤더니 그 안에 떡이 나온 거예요. 벽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떡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망하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거를 오자서의 니엔까오라고 합니다. 년고라고 해요. 까오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중국말로. 그래서 해마다 새해에 중국 사람들이 저 떡을 먹어요. 특히 강서성 사람들 먹습니다. 또 하나는 오자서가 죽은 날에 단오절이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전설.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단오에 많이 죽어요. 구런도 단오날에 빠졌다 그러죠. 그죠? 오자서도 단오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강이 전당강입니다. 오자서를 말가죽에 싸가지고 시신을 버렸다고 하는 전당강인데 이건 재미난 남겨진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이 니엔까오입니다. 그러니까 오자서 떡이야. 저게 1년에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고. 중국 강남 지역에 가면은 저런 떡이 많아요. 저걸 종즈라고 합니다. 종즈인데 저 안에 이제 찹쌀 같은 걸로 밥을 하고 거기에 뭐 고기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야채를 넣는 경우 여러 가지 넣어서 팝니다. 그러면은 간식으로 딱 좋아요. 근데 저게 유래가 뭐냐 그러면 구런은 아시다시피 자기 몸에다가 돌을 품고 명나수로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구런 고향의 명나수 주변에 어부들이 막 배를 타고 배를 저어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런 시신을 빨리 건지려고. 물고기가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물고기들을 먹으라고 적을 뿌려요. 종즈를. 그런 뜯어먹지 말고 이게 풍습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시신을 찾기 위해서 요 명나수 주변에 있는 그런 고향 사람들이 막 타고 나온 배. 누가 빨리 가나 이게 이제 용주 경기라는 겁니다. 중국 영화 가끔 보시면은 배 대가리를 전부 다 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합하는 경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용주 경기를 할 때 출발, 이렇게 스타트 빵 우리는 이제 총을 쏘지만은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북을 막 친 다음에 그 대회를 주관하는 뭐 회장 그죠? 예. 대회장이 뭘 하냐 그러면은 용 눈에다가 탁 점을 찍는 거야. 그러면은 출발입니다. 그걸 활용 점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런 종즈가 강남 지역에 많이 납니다. 그다음 이렇게 전당강이거든요. 전당강인데 여기에 백중 때가 되면은 이 바닷물이 조류가 거꾸로 전당강으로 치고 올라와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을 연출합니다. 그걸 전당조라고 하는데 오자서가 화가 나서 오자서의 분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당강이 한번 역류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저거 백중 때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 막 사진 찍는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한번 몇 개 더 볼까요? 전당조 때 모습이에요. 자, 이게 올쟁패가 남겨놓은 여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쟁패하고 관계되어 있는 와신상담과 관계되어 있는
유물 유적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구천검, 부차모, 부차창입니다. 오른쪽은 부차감입니다. 청동기도 하나 발굴됐고, 함녀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발굴이 되지 않아가지고 대단히 신비한 걸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물 안에 함녀의 무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야, 왜 안 넘어가? 범녀 무덤입니다. 범녀가 두 번째 이름 바꾼 게 주공입니다. 정도라고 하는, 저기 도주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도자. 도자기 할 때 도자인데, 이건 정도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온 이 지명입니다. 그래서 도 지역의 주공이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바꾼 이름이 도주공이고, 이건 문종 무덤입니다. 문종 무덤이고, 이거는 월나라 월왕성의 현대로 복원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월왕대라고 합니다. 뭐 대체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나눠드린 우리 교재 끄트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기 첫 강의로 13강으로 5월 정포 마신상담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5번째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